문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상하죠?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대체로 중등교육, 고등교육, 뭐 대학교육까지도 서양에서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이나 틀 안에서 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4대 문명은 왜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지? 처음 들으신 얘기죠? 이거 유럽에서 만들었을 텐데 아닙니다. 요거는 사실은 중국의 역사학자가 우리가 중국이 예전에는 중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중심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럽 열강들하고 맞닥뜨려서 한 번씩 이렇게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야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도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어깨 뽕 넣은 뿜뿜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더니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문명이 찬란했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대 문명 시험 봐야죠.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아까 제가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중국 학자가 요거를 만들어서 한번 우리도 세계에서 이거야 라고 하는 걸 했다면 당연히 그쵸. 황하 문명이 제일 먼저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황하 문명은 중국 문명입니다. 요 황하 문명은 가장 많은 세례와 수혜를 받은 것은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그리고 우리가 흔히 동남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들, 요 지역들이 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수혜들을 받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조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의 어떤 건축적인 기술을 끌어와서 우리도 기와집을 짓고 살았고 목조 건축을 만들고 살았고에 관한 것들이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자꾸 옆으로 이렇게 빠지려고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 농담이고요. 자꾸 옆으로 빠져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옆으로 빠지더라도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가더라도 얘기는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일단 저는 건축가 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건축에 관한 시선으로 세계의 역사를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그러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기법으로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조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적식은 뭐죠?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또는 흙을 하나하나 쌓아서 또는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이렇게 축종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조적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얘는 장점이 뭘까요? 더운 거, 추운 거를 견디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사막 기후에는 아주 적당했던 것이었겠죠. 또 하나가 뭐냐면 가구식입니다. 가구식은 어떤 거죠? 짜맞춤하는 거죠. 가구식은 짜맞춤인데 이거는 뭘로 짜맞춤을 할까요? 목조로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조 짜맞춤을 합니다. 얘는 추워요. 추워. 더위는 피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더위는 피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창호를 이중창호, 삼중창호, 사중창호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막습니다. 그걸로도 못 막아. 그러면 휘장을 치는 것이죠. 휘장을 쳐서 방장이라고 하는 걸 치면서 그 추위를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또 얘기를 하자면 얘는 장점을 얘기했지만 단점이 뭐냐면 얘네가 내력벽이에요. 그죠? 쌓아 올리는 애들이 힘을 받는 구조에 힘을 받는 내력벽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간을 마음껏 못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런 창을 하나 뚫으려면 얘네가 무너질까봐 창을 조그맣게 밖에 못 만들어요. 그리고 햇볕도 제대로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에다가 여기 조적식 맞죠? 가운데에다가 중정이라고 하는 마당을 두고 그 바깥으로 둘러서
집을 짓는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흑벽돌을 쌓아 올려서 요 흑벽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도비 이렇게 얘가 흔들려갖고 제 글씨 잘 쓰는데 흔들려서 어도비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어도비는 뭐냐면 어도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컴퓨터에서 예 어도비 아크로벳 어도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어도비는 이 어도비 프로그램을 창시한 사람들의 뒤 시냇물이 어도비였기 때문에 어도비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그 사람들이 그걸 구축하는 방식을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이 어도비를 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퉁치려고요. 네, 그래서 어도비라고 하는 것을 쌓아 올리는데 얘네들 어도비는 뭐냐면 그냥 햇볕에다가 말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벽돌은 어떻게 하죠? 진흙을 굽잖아요. 구우면 얘네들이 성질이 변해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을 소성벽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소성벽돌은 흙이 아니에요. 이제는 돌이에요. 그죠? 굽고 나면 얘네들의 흙의 성질이 없어지고 뭐죠? 돌의 성질을 갖게 돼. 그래서 우리는 요걸 소성벽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네는 그게 아니라 햇볕에다 그냥 말렸어요. 그럼 얘가 단단해지기는 했겠죠. 단단해지긴 했지만 소성벽돌처럼 단단한 내구성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비만 한 번 오면 녹아내려. 비 두 번 오면 우르륵 녹아내리다가 밑이 사라져.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명을 지켰지? 라는 의문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이들이 활용했던 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밟고 다니는 겁니다. 아스팔트. 그걸 우리는 역청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역청을 모르타르로 쓰거나 역청을 중간중간에다가 집어넣거나 아니면 역청을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청을 가지고 쓰는 조적식 건축을 하는데 얘네는 너무 창도 작으니까 아예 바깥에다 창을 두지 않아요. 창을 두지 않아서 사막의 모래바람이라든가 더운 아주 햇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두꺼운 흑벽돌을 가지고 막아낸 거죠. 밤이면 또 사막이 얼마나 추워요. 그죠? 근데 이렇게 두꺼운 벽체가 얘네들의 외기의 침투를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4대 문명에 조금 이따 얘기할 다른 문명들이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구식 구조라고 하는 건 짜맞춤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완벽한 구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네들은 뼈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창을 넣든지 벽을 넣든지 반창을 넣든지 아니면 거기를 완전히 열어서 정자로 만들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완벽하고 확실한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저거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종묘 보면 처음에 18칸에서 마구 옆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확장하고 늘어나는 그런 그 건축을 만들기도 하는 되게 완벽한 그런 그 구축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식적인 변화? 그래서 뭐 공포를 뭘 만들고 거기다 뭐 단청을 뭘 칠하고 이런 정도로만 변화가 됐지 서양 세계에서 이걸 구축을 해서 쌓아 올리면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높이 어떻게 만들고 하프팀버라고 하는 바깥에 외장 재료를 드러나게 하거나 감추거나 이런 생각들을 거의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세계의 건축이 먼저 발전을 하게 된 게 좀 별 볼 일 없는 조적식 흑벽돌로 짓기 시작한 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제가 옆으로 빠져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이니까 얘는 일단 그렇다라고 아시고 지워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황하 문명이 있다면은요, 두 번째는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옆으로 가면 두 번째는 간지스.
그렇죠. 겐지스강이라고 하는 곳에 인도, 그러니까 인더스, 겐지스보다는 인더스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인도 문명이라고 하는 인도 문명이 발현이 됩니다. 근데 얘는요, 사실은 19세기까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문명이에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은 문명입니다. 근데 19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영국이 인도를 침략하잖아요.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뭘 했을까요? 도로도 놓고 건축물도 만들고 그런 걸 했겠죠? 근데 그 도로를 놓거나 철길을 놓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수탈. 그렇죠? 수탈을 위해서 그걸 열심히 놨어요. 열심히 놓다 보니까 이상한데? 바닥에서 뭔가 나타나는데? 보면 이상한 벽돌 같은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발굴과 탐험이 시작이 됩니다. 발굴과 탐험을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파보고 일단 놔야 되니까 그 주변을 파는데 계속해서 확장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헨조다로, 여러분들 하라파 이런 것들 아시죠? 그런 문명들입니다. 이런 문명들이 이때 만들어져요. 근데 아무 문헌이 없어. 얘가 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얘네는 실제는 있어. 실제는 있는데 요게 없어졌어. 전해져 오는 것들이 없어. 그래서 요걸 실전 문명이라고 19세기까지 19세기 20세기 중반까지도 실전 문명으로 치부해서 얘는 문명 안에 집어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갖고 유럽 사람들은 사실 중국 문명도 인도 문명도 그닥 문명으로 치부할 것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그리스나 로마 문명이 자신들의 최대의 뿌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문명들을 하나도 자신들의 문명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1800년대에 와서 다윈이 뭘 발견을 하죠? 다윈이 종의기원이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해서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네, 오늘의 이야기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이해가 쉬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셈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문명도 실전된 문명이었다가 하나하나 발굴이 되기 시작하면서 프로토타입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끊어서 딱 봤더니 이런 문명이 있었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쭉 하면서 그거를 탐구하고 탐험하고 발굴을 하고 봤더니 얘네들이 뭐를 따라서 있냐면 계곡을 따라서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밸리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계곡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얘가 인도 문명이라고 우리가 불렀지만 지금은 얘는 인도보다는 인도하고 갈라져서 등을 돌린 파키스탄에 훨씬 더 많은 양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인도 문명이라고 불러야 되나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파키스탄 쪽에 훨씬 더 많은 문명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인도 문명에 이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한번 가볼게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요 메소라는 말은 혹시 메조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뭐죠? 소프라노와 알토의 중간. 그래서 요 메소는 메조라는 뜻이에요. 중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요즘에 이탈리안 레스토랑 자주 가시는데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중에 되게 유명한 게 메조루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달이라는 달. 그러니까 중간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메조는 중간 어디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디에 있는 요 포타비아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중간에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 중간에 있나 봤더니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우리 그 선박
그 석유 실은 선박이 못 나오는데 어디죠?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 이렇게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강 그다음에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두 개의 요 사이 어디쯤에 있다는 뜻이에요. 뭐 요 사이에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요걸 따라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쪽 넘어가고 이쪽 넘어가면 사막지대가 너무 완연해서 요 안에서만 살아야 됐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뭐죠? 나일 문명, 나일강 문명이라고 하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자, 이 이집트 문명은 사실 오늘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를 할 때 얘네들의 도시와 건축이 왜 이렇게 문명을 형성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다르게 보여주는 아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하다가 혹시 다음번에도 저를 불러주시면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를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황하, 인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가 있으실 텐데 얘네들은요 비밀이 있어요. 황하는 어디죠 지금의? 지금의 우리가 대륙으로 나누자면 아시아. 인도는 아시아. 메소포타미아는 서아시아. 중동을 우리는 아시아라고 부르죠. 서아시아. 이집트? 아프리카죠. 근데 얘네들은요 비밀이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오리엔트입니다. 오리엔트가 뭐죠? 동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동양은 누구 맘대로 갈랐는데 지구가 둥근데 그죠? 이 얘기 우리 몇 번 한 것 같은데 요 오리엔트라고 하는 것은 옥시덴트의 다른 말이에요. 오리엔트는 누가 봤더니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 그래서 우리는 동쪽을 지향해. 죽음 뒤에도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머리를 동쪽으로 돌려놓을 정도로 동쪽을 지향해 라고 하는 게 오리엔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트가 문명이 제일 먼저 발달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이 우리가 되죠. 그 이전에 있는 뭐 뼈다귀들은 우리가 분류를 제대로 잘 안 하니까 우리로서는 그건 역사학자들의 얘기지 아니면 뭐 발굴자들의 얘기지 인류학자들의 얘기지 라고 하고 보면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지금까지 최초예요. 그 다음에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린,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애들이 쭉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은 처음에 제가 자꾸 커피를 마셨더니 침이 자꾸 넘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 그 뼈다귀들의 분류 체계로 보자면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자손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현생 인류의 최끝단으로 가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뼈다귀들이 나오는데 이 뼈다귀들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설이 제일 가설이에요.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를. 그래서 제일 어떤 가설이 제일 이렇게 힘을 받느냐면 아프리카 기원설이죠. 다지역 기원설도 있기는 하지만 아프리카 기원설만큼 이게 힘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 아프리카 기원설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살았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니 위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뭐 아래로도 내려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의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메소포타미아에 그렇다면 걔네들은 돌아다녔으니까 우리 알 바 아니고 우리는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니까 우리는 어디를부터 기점으로 보아야 되냐면 최초의 도시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모여 살았으니까 문명이 만들어지고 모여 살았으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것과 도시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냐. 돌아다니면서 살 때는 건축이 그닥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냥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TP라고 불리는 텐트형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땅 파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 땅 파고 들어가는 수혈 주거라든가 이런 것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모여 살자라고 하는 건 뭘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야생 귀리, 야생 밀, 야생 보리 이런 게 여기에 계속해서 피어있네, 늘 피어있네를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라고 뛰어다녀도 죽어라고 배고픈 건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얘네들을 못 봤기 때문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주변에서 모여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주변에서 모여 살려면 천혜의 조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뭘까요? 땅이 비옥하거나 물이 있거나. 그래서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한번 깨부셔 보면 어떨까요? 네, 아프리카 기원설에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첫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은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를 잠깐만요.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 세계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기 황하 문명과 여기 인도 문명과 여기 메소포타미아와 여기 이집트 문명이 전부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에선 오리엔트 문명이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요. 여기가 바로 호르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이게 물이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다가 오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앞바다 여기가 바로 호르무즈고 이쪽이 이란이에요. 이게 이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란과 얘네들을 가로지르고 있는 여기를 우리는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불러요. 이 자그로스 산맥은요 신기하게도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함부로 갈 수 없는데 계곡으로 가면 계곡 쪽 자그로스 산맥의 계곡 쪽으로 가면 옆으로 넘나들 수 있는 평탄한 길이 나와서 여기는 실크로드의 제일 첫 번째 조건 서역으로 넘어가는 실크로드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그 길이 나오는 아주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의 눈으로 보았던 메소포타미아와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를 이집트는 뭐 그냥 가끔 설렁설렁 나오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를 여기 보이시는 여기 있죠? 요 부분을 지금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앞으로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앞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요게 그리스예요. 발칸반도라고 불리는 발칸반도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발칸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탄불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 요 아래도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인데 요 터키 땅의 여기를 아나톨리아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아나톨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곳을 기억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거기가 아나톨리아라면 자, 여기가 아나톨리아라면 요 아래 있죠. 여기는 에게바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중해 바다잖아요. 요게 지중해 바다면 요 지중해 바다의 요 안쪽에 들어있는 여기를 에게바다라고 불러요. 에게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홍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페르시아 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요 아래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명이 다 뿜뿜뿜뿜뿜 쏟아져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여기 아나톨리아,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어디냐면요. 레바논, 시리아, 파키스탄, 죄송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요런 나라가 이렇게 모여 있는 데인데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레반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보실 때 아나톨리아와 레반트를 기억에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셔야 돼요. 아나톨리아 여기 이렇게 엄지손가락처럼 생기네. 얘가 아나톨리아 밑에 여기가 레반트, 그리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외워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자, 여기 레반트라고 하는 데는요, 사실은 지금 레바논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위쪽에 시리아, 그 다음에 아래쪽에 레바논, 그리고 그 아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뭐 이런 데가 이렇게 전부 다 놓여 있는 데인데요. 사실 여기는 어떤 데였냐면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페니키아라고 여기 요 자리에 요 고대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시절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지던 시절이었겠죠. 거기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얘네는 페르시아는 그 넘어, 페르시아는 여기 이쪽 넘어, 여기 이쪽입니다. 이란이 있는 여기. 자, 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 민족들이 있죠. 걔네들보다 다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다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산맥들이 막 있는 아주 험준하고 사막들이 있고 이러니까 어디로도 잘 가지 못하는데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수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땅도 척박하지, 땅이 넓지도 않지, 그리고 너무 강대국들에게 휘둘려 쌓여서 진짜 막 나니 언제쯤 이놈들을 벗어나 보나 라고 했는데, 사실 얘네들은 세계 문명사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아이들입니다. 자, 먼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요 문명이 만들어낸 것들이 뭐냐면요, 글자예요. 쐐기 문자라고 불리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식진법이라고 했고, 우리가 1분을 60초로 나누고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고 뭐 그렇게 해서 각도를 나누는 것들이라든가 요런 그 60진법으로 나누는 것들, 천문학, 그 다음에 얘네는 태양신이 아니라 달을 숭상했어요. 그래서 달력, 우리가 흔히 음력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애들이 메소포타미아인데, 걔네들의 수혜를 그대로 받았어요, 얘네가. 근데 그 옆으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자기네도 길을 펴고 싶었는데 길을 펼 기회를 주지를 않아. 메소포타미아가 너무너무 무섭게 싸우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볼까봐 라고 하면서 해상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해상무역을 하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딜까요? 그리스 발칸반도였잖아요. 아까 봤던 발칸반도 쪽으로 넘어가서 자신들이 쐐기 문자를 변형해서 쉽게 써야지 돼요. 쐐기 문자는 막 그거를 쓰다 보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배 위에서 야, 내가 이거 하나 줄게, 너 돈 내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문서를 주고받으려면 쉬운 게 필요했어요. 쉬운 글자를 만들어냈는데, 이들이 만들어낸 글자가 뭘까요? 알파벳. 그래서 그리스, 로마, 영국, 그 다음에 지금의 미국까지 알파벳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의 글자가 되어 버린 것이죠. 요런 알파벳을 전수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달력도 있었다, 음력이라고 하는 체계였지만 달력도 있었다 그랬고, 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육식진법, 수학도 있었고, 천문학도 있었고, 지리학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보내줍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걔네들하고 이렇게 교역을 하면서 조금씩 그러다가 홀깍 먹히게 되는데,
그래도 페니키아가 죽어도 꽥 소리는 내고 죽어야지 라고 하면서 뭔가를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남기게 되는데 자신들의 역사에서는 요거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리스의 역사가 그것을 발굴해서 어디다 숨겨, 자기네 역사책,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왕조실록이 아니라 야사라든가 아니면 설화라든가 아니면 그 신화 같은 걸로 구전되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 속에다가 요 이야기를 숨겨놓으면서 페니키아가 꽥 죽어도 나는 이 소리는 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세계에 이런 건 남겨 저만 하는 찍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걸 거기에다가 숨겨놓았습니다. 그 신화 얘기를 잠깐 풀어야 이 이야기가 유럽으로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얘네들은요, 페니키아에 너무 아름다웠던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공주는요, 진짜 아빠가 진짜 불면 날아갈까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그렇게 키웠거든요. 해변가에서 맨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꽃을 따면서 노는 걸 좋아했는데 이걸 가만두지 않을 만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애예요. 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은 예쁜 여자만 보면 가만 안 둬.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눈을 이렇게 뜨면서. 헤라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라의 눈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이 사람은 여기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로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 테베라고 하는 곳이 있고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여기 더 큰 섬. 이왕에 보는 거 볼까요? 여기서 여기입니다. 여기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고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도들인 키클라데스 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그리스령이에요. 그 옛날에는 투르키의 영이었던 그러한 곳들입니다. 잠깐만. 네. 자, 그랬던 곳인데 거기가 자신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아버지에게서 죽임을 당할까봐 숨어서 지냈던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아이를 숨겨놓을 생각을 하고 꼬시기 시작을 합니다. 뭘로 꼬시냐면요, 하얀색 소로 변해요. 이 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보는 문명 내내 이놈의 소들이 왜 그렇게 막 소소소소소소소 거리는 그러한 문명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하얀 소로 변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다 보니까 페니키아의 공주가 거기 나와서 논일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페니키아의 공주 앞에다가 딱 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하얀 소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보통은 황소 아니면 흑소잖아요. 하얀 소가 너무 신기해갖고 얘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타. 이랬어요. 그래서 야, 타 하니까 올라타. 여기 조그만 게 어린 게 겁도 없이 이렇게 홀딱 이렇게 탔어요.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우로페의 유괴라고 부릅니다. 에우로페라고 하는 애를 영어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확합니다. 네, 에우로페. 이건 유럽이잖아요. 에우로페라고 하는 애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까 거기 에게 바다에 큰 섬이 있었잖아요. 크레타로 갑니다. 크레타로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우스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들만 셋을 낳아놓고 가버립니다. 첫째 아들이 당연히 그걸 물려받았겠죠. 그 길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얘를 우리는 미노스라고 불러요. 이 미노스에 관한 문명은 또 얘기할 때가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 아내 그리고 미노스의 어머니인 이 에우로페가 유럽에게 모든 걸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뒤에 몰래 숨겨서 신화 속에다 감춰둔 것이죠. 그래서 저 신화 속에 저 에우로페는 유럽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역사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고 역사에서 감췄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를 제외한 다른 문명이 자신들을
자신들에게 문명의 수혜를 입히고 어떤 걸 보내줬다라고 하는 걸 유럽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19세기까지만 해도 이거를 아둥바둥 아니야 막 이러고 있다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인정을 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문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뭐 그런 문명이 거기 4개밖에 없냐? 다른 데는 없냐? 마야도 있고 잉카도 있고 많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고대 문명에서 도시를 이루면서 그 도시를 키워나갔던 거대한 문명은 요 4개를 우리는 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쨌든 거기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얘네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다만 지리적으로 제가 레반트와 아나톨리아 기억해 주세요 했던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얘네들은 이제 지우고 나중에 혹시 저를 또 불러주시면 그때 이런 이야기들은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나톨리아와 레반트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뭔 일이 있기는 있었나 보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신석기 시대는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석기 혁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혁명이 뭐 때문에 이뤄진 거죠?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했고, 그렇죠.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했고 정착하다 보니까 집이 필요했고 집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커지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도시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사람들하고 엉켜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을까요? 네? 무기는 조금 있다가 무기는 조금 있다가 법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내고 규칙을 만들어내고 생활 속의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컬처,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화와 문명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야 돼요. 문화하고 문명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 위에서 부가 덮쳐지고 과학이 만들어지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진법이 만들어져 그게 문명이에요. 그래서 문화는 일단은 우리끼리 법을 정해놓자. 습관 이런 얘기하면 좀 제가 좀 죄송한데 여자 앉아서 소변 봐, 남자 서서 소변 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더 현명해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성의 문화, 남성의 문화로 고착이 된 것이죠. 컬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꿀뚜라예요. 꿀뚜라가 뭐냐면 농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꿀뚜라는 이렇게 앉아서 농사를 짓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다는 건 뭐죠? 모여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농사 지으면서부터 모여 살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꿀뚜라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요런 어떤 그 형성되어 있는 예술적인 감각이라든가 뭐 습관이라든가 민족성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최초의 도시. 자, 요거는 역사는 뭐라 그랬죠? 제가 역사는 언제나 변하는 것이다. 언제 어느 때 뭐가 발견될지 몰라요. 그래서 역사는 조금 있다가 역사학자들이 뭐 하나 발견했어 막 이러면서 그 역사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게 언제 발견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명의 최초의 도시, 문명을 만들어낸 문화가 만들어졌지만 그 위에서 문명의 전초전의 역할을 했던 최초의 도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최초의 도시라고 불리는 얘네들을 이렇게 지우지 않고 내비뒀던 여기에 뭔가 있었다는 얘기일 것 같죠? 네. 아나톨리아와 레반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곳에 고원지대가 있었어요. 여기는 땅이 비옥했어요. 땅이 비옥했고 그리고 강은 없어요. 이상한데 처음에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강을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나?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일단 밀과 보리가 자라, 이거 알죠?
밀과 보리가 잘하네. 이거 아시죠? 밀과 보리가 잘하니까 우리가 거기 있었잖아 라고 하는 땅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이 고원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가 자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최초의 도시를 만들어냈는데, 아나톨리아가 여기라 그랬잖아요. 터키의 남동부라고 얘기했죠. 여기입니다. 얘를 여기는 샤탈휘이크라고 써두었지만 우리 외래어 표기에서는 차탈회위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카탈휘익, 차탈휘익, 샤탈휘익, 화탈휘위크 뭐 이렇게 불러도 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샤탈휘이크 또는 차탈휘익 또는 카탈휘익 뭘로 불러도 얘네들의 이 발음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표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차탈휘익이든 카탈휘익, 여기서는 그냥 카탈휘익이라고 제가 쓸게요. 카탈휘이크, 차탈휘위크, 요게 맞춤법, 외래어 맞춤법에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찾으시면 저 선생 맞춤법이 틀렸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 카탈휘익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요. 레반트 지역으로 넘어가면 동시에 동시에 또 하나의 국가가 나타납니다. 혹시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리고라고 하는 애인데 얘네들을 우리는 예리코라고 부르든가 제리코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 J 발음이 그 묵음이 돼서 예리코로 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리코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신 대로 여리고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얘네들이 언제쯤이냐면요.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동위 연대 그걸로 이렇게 동위 원소를 가지고 연대를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처음에 6,500년이라고 했는데 또 파보니까 7,000년. 기원전 7,000, 또 파보니까 7,500년까지 가는 것 같아. 어쩌면 8,000년일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변화가 되고 있어서 우리는 그냥 중간쯤 한 7,000년쯤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기원전 7,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원전 한 7,000년경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는 되게 높은 고원지대였었고요. 얘네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 그 옆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거기 이스라엘의 중심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이에요. 그 옆에 있는 예리코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때도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는 말 그대로 조금 아까 제가 첫 사진에서 타이틀에서 싸움하는 아슈르바니팔에 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걔네는 그거 빼면 시체야 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여기 예리코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성벽이 발달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성벽이 나중에 그 유대 사람들이라든가 셈족이 가서 이스라엘을 만들거나 그럴 때만 아니고 찾아봤더니 기원전 7,000년경부터 이미 층층이 그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발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아예 처음부터 성벽 국가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벽 국가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 카탈휘익에서 어떤 방식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명을 만들어냈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리코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여기 레반트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나톨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곳은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여기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얘네들은요. 여기
여기 아나톨리아의 고원지대 산맥에서 내려오는 빙하가 얘네들이 흘러내려요. 여기 자그로스 산맥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빙하가 흘러내려서 얘네들을 수량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장소예요. 근데 얘네들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야. 그러니까 완전히 사막이죠. 사막 지역이니까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근데 물이 어떻게 풍부하지? 얘네들이 물을 흘려내려 보내요. 뭐가? 날씨가 좋아지면 녹아서 빙하가 녹아서. 그래서 그 물이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해. 어느 날 갑자기 녹으면 훅 하고 막 그러고 어느 날은 막 비가 안 오니까 막 물이 언제 내려오나 그거를 기다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척박한 곳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물이 확 내려오면 여기가 다 진흙 뻘밭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진짜 질 좋은 토사들을 거기에서 물들이 끌고 내려와서 여기다 이렇게 놓거든요. 그래서 햇볕 좋은 날은 물도 많지 진흙 뻘밭이 그 좋은 토사를 몰고 오지. 그러니까 한 번에 농사가 막 산모작도 되고 이러는 정도의 그런 아주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쪽에서도 얼마든지 여기 메소포타미아로 올 것 같죠. 북쪽에서도 얼마든지 올 것 같죠. 여기 자그로스 산맥이 있다고 그랬지만 여기 실크로드의 길이 있는 계곡 지역이 있어서 여기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너무너무 여기 민족도 없고 국가도 없어요. 이때는. 그죠? 민족 국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오, 저기 되게 맛있는 거 있는데 나는 배 곪고 있는데 저거 한번 홀깍 먹어볼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우선 그럼 그런 생각을 해서 이들이 여기를 아름답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기 사람들은 여기서 한 2000년, 3000년 동안 굉장히 그 노하우를 가지고 농사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너무 진심이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농사에 진심이지만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물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빙하기가 한 10,000년 전에 지나가잖아요. 우리 인류의 제일 마지막이 10,000년 전쯤에 지나간단 말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원래 푸르른 초목 지역이었던 곳이 사막으로 변하고 사막이었던 곳은 더 사막, 초원지대였던 곳은 더 사막으로 변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물을 갈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물이 있는 곳을 습기를 찾아서 떠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물을 찾아서 갑니다. 비는 안 오지만 물이 있어. 오, 신기하네. 봤더니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애랑 메소포타미아의 이쪽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거기에 물들이 수량이 풍부하고 그리고 막 넘치면 습지를 만들고 이러니까 비옥한 땅까지 있어. 그래서 와서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랍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아랍인, 이게 바로 아라비아인들이거든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조상격인 셈족들이에요. 자, 셈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노아가 홍수를 피해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어딘가로 갔겠죠. 나도 몰라 어디로 갔는지. 배가 가는 대로 가는 거죠. 막 배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아나톨리아 지방 있는 데였어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들이 민족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셈족,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었던 함, 그래서 셈족, 햄족 이게 나타난 것이고 야벳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야벳이라고 하는 애들은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졌냐면 이쪽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셈족은 이쪽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쪽 아래로, 이 아래로 이렇게 셈족은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햄족도 이쪽 아래로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먼저 햄족은 여기에서 자리를 잡아서 여기를 튼튼하게 합니다. 근데 햄족은 노아를 조롱했던 애요. 노아가 왜 조롱했냐면 노아가 이게 술이 문제야. 술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이렇게 뻗어 있는데 옷을 하나도 안 걸쳤어. 그러니까 샘이 자기 아버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얼른 옷을 가지고 이렇게 덮는데 햄은 그걸 보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 또 시작됐네 이러면서 그걸 조롱을 했던 것을 본 하나님이 얘네들을 햄족을 샘의 도구로 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 먼저 내려가서 여기를 다져놓고 흩어져 있던 샘족들이 여기를 가도록 만드는데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샘족에게 축복을 처음에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햄족이 먼저 도착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걔네들에게 축복을 내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걸 머리에다 두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1시간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5분 정도만 쉬시고요.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진짜 광활한 지역이에요. 광야라고 부르는 광활한 지역이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싸움과 전쟁이 빈번했던 지역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인류의 이동을 했는지를 보시면 오 하고 이제 모든 게 조금 의문이 풀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농경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빙하기가 지나고 나니까 기후가 세계의 기후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해서 그 촉촉했던 기후가 완전히 막 건조 기후로 변하기 시작을 사막 기후로 그렇게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더는 이건 진짜 막 비도 안 오는데 여기에서 이러고 강도 없는데 여기서 이러고 우리가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들이 쭉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요 여기까지 내려가요. 자, 그래서 요카타르이크가 있고 메소포타미아가 있던 여기에서 이제 거기로 내려갑니다. 여기로 내려가고요. 여기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수메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수메르 왕조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요. 요 수메르 왕조가 어디냐면 여기 남부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인데요. 여기 셈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흩어져 있던 이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사막 지역으로부터 이쪽으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여기를 우리는 아카드라고 불러요. 이때 요 아카드의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 시대가 아카드의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 알고 계시죠? 그 교회를 안 다니셔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12개의 지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사람들을 퍼뜨려 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었던 제가 이삭이 12지파라 그랬나요? 야곱의 12지파. 저 뭐라고 얘기했죠? 생각이 안 나요. 이삭이라고 얘기했나요? 네.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자기 형의 그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단 하나님의 천사였겠죠.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결국은 버텨냅니다. 그래서 야곱아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족속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지파가 만들어져서 12지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죠. 어쨌든 나머지는 다 흩어져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여기 이스라엘에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랬는데 이 셈족들이 그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셈족들이 전부 다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오게 되고 아브라함이 다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12지파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때는 나라라고 볼 수 없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파였는데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죠.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가서 살면서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고 살게 되죠. 그래서 시오니즘을 향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시온을 향해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점차 가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가 생겨나잖아요. 홀로코스트 때문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던 게 바로 그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생각해봤죠. 우리가 왜 이렇게 서름을 당해야 되지? 우리가 나라가 없구나. 나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땅이 있어야지. 그럼 땅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시온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시오니즘을 꿈꾸면서 돈을 모읍니다. 수전노처럼 돈을 모아요. 이들이 관공서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군인이 될 수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뭔가를 팔아가지고 조금만 돈이 남으면 그거로 고리대금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으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여기 유엔에다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유엔에다가 내 땅을 찾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실 유엔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에 이들을 아주 핍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죄가 있어서 이들에게 승인을 해주자. 그리고 또 하나 뒷거래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많이 빌렸던 요 돈으로 국채를 산 것들을 어떻게 해든지 이게 탕감도 할 수 있을래나 아니면 얘네들이 빨리 돈 갚아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유다 사람들을 왜 그렇게 죽이고 못 살게 굴었냐? 유럽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지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이미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자기 형제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입니다. 뭐 그 얘기까지 하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요 얘기를 좀 하자면 그렇게 해서 셈족들은 이렇게 흩어져 있다 모이고 흩어져 있다 모이고 그러면서 이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쯤이냐면요. 기원전 35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한 3000년 동안 그 대장정이 있었다라고 아까 최초의 도시가 기원전 7000년쯤으로 보자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3000년, 3500년 동안 이렇게 막 어딘가에 갔다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경민족이 수메르를 만들었고 여기 셈족들이 흩어져 있던 셈족들이 여기 가서 아카드를 만들고 요 위로 올라가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또 한 팀이 어딘가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저 러시아 밑에 쪽에 있는 걸 우리는 중앙아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잘 몰라요. 중앙아시아 어디쯤에서 발원을 했던 이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었는데 말을 쓰는 기마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남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인류에서 인도 아리안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인도 아리안족이 여기 중앙아시아 어디쯤에서 이렇게 동남쪽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인도의 드라비다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원래 살고 있었던 그들을 제압합니다. 제압하고 뭐를 만드냐면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브라만 뭐 이런 거 카스트 제도 그리고 그 드라비다를 맨 밑에 불가촉 천민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사나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여기에서만 멈췄던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서 어디에 가냐면 여기 이란이라고 하는 데서 한 뭉터기가 빠져나가요. 이란이 누구냐? 이란이 뭐냐면 아리안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란의 페르시아인들이 바로 그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온 아리안들인 거예요. 그들이 여기에서만 멈췄던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이란에서 뭐 한 덩어리가 멈추고 이 위쪽으로 가서 미탄니라고 하는 것 하나의 족속이 되고 다시 또 넘어가서 히타이트라고 하는 하나의 족속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까지 넘어가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파르타까지 갑니다. 스파르타는 나중에 도리안에 의해서 스파르타가 되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를 전부 다 먹어치운 것이죠. 여기는 펠라스 귀족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을 제압하고 자신들의 땅을 만들어내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아카이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다시 로마로도 넘어가요. 로마로도 넘어가서 일부가 거기에서 원주민을 형성하게 된 것이고 스페인에도 넘어갑니다. 근데 가장 큰 덩어리가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데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란의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과 그리스와 이스라엘과 얘네들은 숙적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셈족, 그 다음에 여기 농경민족, 그리고 아리안족들이 와서 매일매일 싸웁니다. 근데 매일매일 싸우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만들었겠죠. 근데 국가라고 하는 단위의 경계가 이때는 없었어요. 뭐였냐면 지우고, 이거 다 지워도 되죠 이제? 다 지우고 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국가라는 단위는 없었어요. 경계도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물을 다스려야만 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비가 안 와. 근데 물이 풍성해. 무슨 일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뭘 보면 되냐면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이집트처럼 하늘 쳐다보면서 이때쯤이면 비가 올 거야. 그래서 잠깐 피했다가 다시 비가 내릴 거야. 다시 갔다. 이런 이집트와는 달랐어요. 얘네는 언제 이게 넘쳐날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언제 넘쳐서 우리가 다 몰살당할 수몰될지 모르는데 뭘 해야 될까요? 물길을 만들어야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치수라고 얘기해요. 치수가 뭐죠? 물을 다스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치수를 잘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 왕이 된다. 그래서 치수를 잘하려면 그럼 뭐 해야 되지? 물길을 만들어야 되네. 물길을 만들면 어떻게 되지? 관계농업이 되네. 그러면서 최초의 관계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관계농업에는 함정이 하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단점이에요. 뭘까요? 저 위쪽에서 물길을 바꿔버려. 그럼 얘네까지 못 와요. 그러니까 쟤네가 물길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럼 가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 이 싸움이 그치려고 이제 관계농업도 잘 되고 그래서 잉여농업이 생겼네. 잉여농산물이 생겼네. 여기다 좀 모아놓고 살려고 그러면 물길이 막히려고 그래. 그럼 또 가서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또 두드려 패는다고 맞을 애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맨날 공방전으로 싸웁니다.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여기에 문명은 발전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잘 보시면은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잠깐만, 이집트는 뭐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메소포타미아는 메소포타미아는요 매일 싸워. 그리고 매일 물 가지고 싸워.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언제 또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누가 저기 저렇게 오픈되어 있는 광야에서 언제 어떤 놈이 말 타고 와서 우리를 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현세를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세관이 없어요. 현실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 되는데 이 내세관이 없다라고 하는 걸 누가 못 박아주냐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상상해서 막 조합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 말을 한 그 시대에 제가 아까 저기에 우르크 수메르 지역에 우르크라고 저기 있잖아요. 걔네들이 설화를 하나 씁니다. 신화를 하나 쓰는데 그게 뭐냐면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의 서사시가 있었어요. 요 서사시에 길가메시가 진짜 난폭했는데 그 난폭한 죄를 이렇게 어떻게든 하려고 신들이 엔키두라고 하는 애를 보내요. 그래서 걔네들이 나 싸우다 보면 얘도 지치겠지 했는데 싸우다 지치다 둘도 없는 친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싸우다 보니까 정이 들어갖고 얘 너무 매력적이야. 막 해서 하트 뿅뿅 막 이렇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둘도 없는 친구가 돼서 모든 걸 다 막 누군가가 우리를 침입하면 뭐 우리 싸우자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엔키두가 죽어버립니다. 그 신들이 그걸 못 봐서 걔를 병들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엔키두라고 하는 애가 죽고 나자 얘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랬던 사람 동양에도 있죠. 진시황. 네, 결국은 못 찾아내고 뭘 찾았죠? 뭘 찾았죠? 불로초를 찾잖아요. 얘도 불로초 정도는 찾아요. 근데 얘네는 인삼이었겠지만 얘네는 다른 어떤 불로초를 찾게 됩니다. 어쨌든 찾아내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신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길가메시 서사시에 길가메시야, 네가 사람으로서 죽기 싫은 거는 안다만 너의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너의 그 사람의 죽음은 운명이다. 그러니 죽은 뒤에는 먼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게 여기 서사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현세관밖에 없어요. 내세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렇게 못 박아놨어요, 이 서사시에. 그러다 보니까 현세가 중요한데 내 거를 자꾸 뺏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내 거를 자꾸 이거 그만 드세요. 그러고 제가 가져가서 먹어요. 근데 목말라서 또 드시려고 그러면 이거 제가 마실 거예요. 그러면 난폭해지는 거죠. 난폭해지죠. 저 한 대 때리실 수도 있잖아요. 빗방울이랑 때리. 예? 빗방울이랑 물 때리. 그렇죠. 네, 갑자기 아픈 것 같아요. 귓방맹이를 한 대 맞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덕적일 수 있을까요? 귓방맹이부터 치겠죠.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니까 뺏겨도 돼. 이럴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한두 번은 뺏겼을지 모르지만 10번, 11번 계속되면 귓방맹이가 날아간다.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 지키는 거는 뭐였냐면 내세 얘네가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도덕성을 지키잖아요. 얘네들한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IS라든가 그 아랍 사람이라든가 중동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도덕성이 없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게 DNA가 이때부터 정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덕성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신을 만들어내요. 셈족의 후에 들으면 셈족의 후에답게 하나님 하나, 이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엘이었어요. 야훼가 아니라 엘. 엘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엘 하나만 믿으면 되는데 그게 되나? 자꾸 나를 치는데. 그러니까 다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들은 신탁 이외에는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요. 신탁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신들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신이라면 땅에 나랑 같이 발 딛고 사는 사람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보다 어딘가 높은 곳에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저 하늘에 계신가 봐. 근데 나를 만나러 오시려면 내가 신탁을 받으려면 이 땅에는 안 내려오실 거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우스라든가 헤라라든가 그 신들이 어디에 살죠? 올림푸스 산에 살잖아요. 그 올림푸스의 산에 산다라고 하는 건 전 세계가 동일하게 신들은 어딘가에 산속에 깃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신탁을 받으려면 되게 높은 뭐가 있어야 된다? 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산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이집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여기에요. 여기 이집트 아니고 여기 시나이 반도고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근데 여기 옆에는 홍해 바다죠. 홍해 바다에서 여기 들어가면 사막이죠. 여기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사막이에요. 요 아래쪽으로 가면 누비아라고 그래서 그 누비아 누비아 끝에 아부신벨 신전이라고 하는 거 있는 그 끝에를 가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낙차가 큰 폭포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너무 막 협곡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나노죠. 이분들은 니나노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 새에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적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일강은요 언제나 측정이 가능한 물이 흘러내려요. 그리고 나일강의 강폭을 따라서 이렇게 도시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물길을 흔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니나노였습니다. 자, 그렇게 니나노이다 보니까 먼 데를 바라보게 되죠. 어디? 죽음 뒤에. 그 죽음 뒤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그들이 죽음 뒤에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불교의 그런 어떤 신앙관념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관념에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앙관념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 중에 하나인 오시리스인데 그 오시리스가 명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복을 빌어줍니다라고 하는 그 명계예요. 그 명계에서의 복을 빌어주는 그 오시리스가 다스리는 곳이 명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네가 잘 살았나 안 살았나 한번 저울에다가 네 심장을 꺼내서 재보자. 아, 잘 살았어. 그럼 너는 다시 태어나. 아니면 뭐 별로 갔다가 그 별에서 다시 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미라도 만들고 뭐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세보다 뭐가 중요해요? 내세를 꿈꾸는 게, 현세는 이렇게 뭐 니나노인데, 그래서 내세에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내세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은 다음에 명계에 가서 내가 심장을 꺼내놓으면 다시 못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죠? 잘 살아야죠. 그래서 도덕성이 완전히 만빵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이런 신탁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신들이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삶을 살고 그러는 아주 즐거운 신들이었어요. 뭐 오시리스도 사실은 명계를 다스리지만 얘네들의 삶을 다시 만들어주는 좋은 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신탁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명복을 빌면 돼요. 명계의 복을 빌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관념과 철학을 장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내세를 위한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무덤 건축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덤 건축이, 거기도 신전 많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거대한 신전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집트 할 때. 네. 그리고 요 메소포타미아는요, 지금부터 메소포타미아를 보여드릴 건데,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카탈휘익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카탈휘익 보고 나서 메소포타미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게 이거 글씨 진짜 예쁜 걸로 만들어놨는데 이런 게 나왔네요. 요게 아마도 이건 상상입니다. 이거는 지도야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안 봐지시죠? 요게 카탈휘이크의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지도라고 상상하고 예정하고 있어요. 예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인지 아닌지는 몰라서 이걸 최초의 지도라고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지도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도로 상정하면 최초의 지도예요. 이게 뭐냐면 마을들이고요. 이게 집들입니다. 제가 아까 서양은 어떻게 집을 짓는다 그랬죠? 조적식으로 쌓아 올리는 집을 짓는다 그랬고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뭐라 그랬죠? 어도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도비로 지은 집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도비로 지은 집들이 이렇게 두꺼운 벽체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다 보니까 하나, 둘, 셋 얘네들이 서로 다 몸을 맞대고 있는 집들이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강아지일까요? 소일까요? 여기는요. 왜 그렇게 제가 소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소가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축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단련시킨 소들을 가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축이 아니라 오록스라고 하는 야생소였어요. 그 오록스가 제일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본 것 중에 제일 힘센 애들이 오록스인데 이 오록스는 힘이 너무 세서 타우린을 분출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타우린 먹는 거 있죠? 바카스. 그래서 우리는 타우린을 마시는 거예요. 얘네들 소처럼 자양강장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 소들이 밑에서 한번 이렇게 울부짖기 시작하면 이 지축을 흔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화가 나면 벌떡 일어나서 불을 쏘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화산입니다. 예, 이 마을 뒤에 있던 화산인데 여기는 되게 불안정한 지대였기 때문에 언제나 화산의 피해와 지진의 피해를 입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유럽과 이 문명의 이것들은 요런 화산이라든가 지진의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입어서 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집들이 어떤 집들인지 한번 볼 건데요. 요 집들이 요거는 만화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걸 복원해 놓은 카탈휘이크는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복원해 놓은 것인데요. 실제 카탈휘이크를 발굴한 그 아나톨리아에 가서 여기를 봤더니 여기 이 드넓은 이 땅은 지금의 땅이고요. 요거는 발굴이 된 몇몇 개의 땅인데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어마어마하게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를 발굴을 해내은 일부입니다. 일부를 들여다봤더니 어도비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만들면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어떤 집이냐면 요런 집이에요. 요런 집에서 어도비로 건설이 되는데 얘네들은요 서로 다 이렇게 기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구조적으로 자신감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도비로 쌓아 올리면 막 기계로 쌓아 올린 것처럼 착착착 쌓아 올릴 수도 없고 얘네들이 직각과 수평이 막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랑 한 무더기가 돼야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전부 다 무더기로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옆집과 얘 옆집과 얘 옆집이 하나로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또 그 옆집이 얘랑 또 그 옆집이 얘네들이랑 이렇게 구조를 이룹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었어요.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냐면요. 메소포타미아의 최초의 도시들에도 테메노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테메노스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 절, 이런 신성한 것을 모시는 공간들을 테메노스라고 하는데 이게 신성지역, 신성구역, 신성영역 이렇게 부르는 테메노스가 여기에 갖추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제사 지내거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간이나 사당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사당은 뭐가 제일 무서웠을까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뭐가 제일 무서웠을까요? 지진과 화산이 제일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들을 달래줘야 했어요. 달래줘야 하다 보니까 이 사당에는 반드시 그 달래주어야 할 무엇인가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자, 테메노스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사냥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나무를 캐기도 하고 열매를 따기도 하고 그러면 뭐가 생겨나죠? 먹고 남은 음쓰들이 생겨나잖아요. 음식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불태우는 공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렇게 전부 한 덩어리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공간도 있었고요. 그 중간중간에 가축들을 만들기 위해서 강아지, 닭, 돼지 뭐 아니면 사슴 같은 것도 잡아놓고 뭐 소 같은 것들도 가축을 훈련하는 과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렇게 외양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요렇게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터져 있는 요런 데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물길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가끔가다 비가 오겠죠. 가끔가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뭘로 만들어졌죠? 어도비로 만들어지니까 비가 내려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물길을 파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집들을, 이 글씨 진짜 너무 보기 싫은데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전부 다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벽체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문을 못 만들잖아요. 문 만들면 이렇게 쏟아질까봐 못 만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또는 여기 계단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 위로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방식의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구멍 하나를 파놓고 여기로 올라와서 이 위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 와중에도 이렇게 소를, 가축을 키우면서 뭐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사당도 봐야 되잖아요. 사당이 있었는데 그 사당의 요 한쪽에 아까 그 보셨던 지도 있죠? 그 지도가 여기 이쪽 한쪽에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에서 소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소들이 막 사람을 이렇게 해치고 이런 걸 비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소의 두개골을 여기다 갖다 놓고 우리도 소를 제압할 수 있어, 또는 이 소를 우리가 잘 모셔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소를 모신다라고 하는 신성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요것들을 우리는 부크라니아라고 불러요. 요 부크라니아는 언제까지 가냐면요, 에게 문명으로 옮겨가서,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그렇고 에게 문명으로 옮겨가서 거기서도 소의 문명으로 성벽을 다 지키는 부크라니아를 거기 위에다 올려놓고 제발 우리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의 신전에도 이렇게 프리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부크라니아라고 불리는 요런 거 있죠. 기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런 부크라니아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문화가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봤더니 이 집들이 보통 한 5m 정도 돼요. 5m 정도는 되는데 여기 그 위에 아예 흙집으로만 지으면 사람들이 위에 올라다니면 집중하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집중하중이 일어나면서 구조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요 포스트홀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진짜 귀하게 얻어온 나무를 거기에다 위에 이렇게 받치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석가래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무로 사용하고 그 위를 흙으로 이렇게 덮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곳에만 이렇게 포스트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나무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오븐도 있었어요. 여기서 불을 가둬놓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븐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방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었고 잉여 산물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스토리지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의 집을 짓고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또 하나가 발굴이 됩니다. 이게 최초의 도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거는 퀘베클리테페라고 하는 아까 아나톨리아 지방이에요. 요것도 아나톨리아 지방인데 얘네는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구석기 시대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것 같지도 않고 주변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 어마어마한 요 T자형 돌들을 여기에다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고 이거를 나중에는 또 파묻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다 또 T자형 돌을 세워서 이렇게 이게 3층, 층위가 3층의 층위를 이렇게 가지는 그러한 괴베클리테페라고 하는 게 발굴이 됩니다. 아, 이게 최초의 집단 도시라고 생각했던 예리코와 그 다음에 그 카탈비크가 무너지는 결과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죠. 네, 얘네들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해석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거에 관한 해석은 아마 학자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열불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을 왜 근데 얘네들을 덮지? 아예 그러니까 뼈 조각 같은 것들도 집어넣고 흙도 집어넣고 그래서 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몇 천년 동안 계속해서 1층, 2층, 지하죠.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에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만 있는, 요거는 일부 하나만 만들어서 여기 4개가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요 옆에도 주변에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또 있는 아직 발굴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려면 아마 우리 세대에는 안 끝날 수도 있는 것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변한다 라고 하는 걸 이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 10분 남았다는 게 실감이 되니까 이게 큰일 났네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가 수메르 지역이에요. 누가 왔죠? 농경민들이 여기 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농경민들이 와서 먼저 우르와 우르크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셈족들이 올라와서 여기에다가 아카드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아카드의 셈족이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아시리아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아시리아의 이 민족은요, 어마어마하게 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리안에서 올라온 미탄니와 히타이트라고 하는 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서 얘네들의 요게 만들어지는데 이상하게도 얘네들이 이집트로 가면 이집트의 문명의 동화가 되고요. 여기로 오면 여기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동화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신탁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산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던 걸 얘네들도 와서 동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산에다가 신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 산에다가 신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신탁을 받으러 여기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여기서 신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걸 이 모든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얘네들이 여기에 오기만 하면 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냅니다. 물론 여기 페르시아가 여기에 있고 여기 산맥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요 산맥이 있는 곳에 엘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엘람인들은 이 사람들 그 원주민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주민이어서 아리안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제가 지금 쭉 얘기한 것들이에요. 처음에 아나톨리아 사람들이 이동해서 우르크와 우르라고 하는 수메르족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셈족들이 또 더해지면서 아카드 왕조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요때 첫 번째 왕이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메르 왕조가 아카드 왕조가 끝나고 나니까 다 셈족이에요. 얘네들도 셈족인데 요 셈족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시대를 엽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는 혼란기가 와요. 이때 저 북쪽으로 올라갔던 아시리아 사람들은요, 아수르라는 신을 믿었어요. 그들도 셈족인데 애를 믿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옮겨 다니다가 아수르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흉폭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아시리아인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슈퍼스타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함무라비입니다.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고대 바빌로니아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또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가 사라지고 고대 바빌로니아가 멸망을 하는 위기에 봉착을 하니까 혼란기의 아시리아가 또 툭 튀어나와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역을 다 이렇게 평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얘네가 힘이 없는데 히타이트들이 내려와서 이 히타이트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싸우냐면 청동 갖고 싸우는데 히타이트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게 포크를 찍어도 청동으로 찍으면 휘는 애들인데 이제 철로 싸우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히타이트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집트까지 가요. 그래서 이집트는 처음으로 이렇게 싸움이 뭐라고 하는 거를 맛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히타이트와 전 세계에서 이민족과 이민족이 이렇게 부닥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집트도 웬만한 그 왕국들이 어떻게 건드려 보지 못할 만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타이트들이 철기를 가지고 와서 아무리 찔러대도 얘네들이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히타이트가 잠깐 동안만 이들을 혼란기를 만들어 놓고 이들을 잠깐 다스렸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세계 최초의 뭐를 만들어냈냐면요. 뭘 만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란과 미국이 싸우다 지친다 그만하자 그리고 협정을 맺잖아. 얘네들이 처음으로 그 협정을 맺습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정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친다 못하겠다 협정하자. 요게 바로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협정이 요때 한번 일어납니다. 그게 한 700년 정도 되었을 때 요때의 일이에요. 700년에서 1000년 그 사이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 히타이트가 이집트와의 싸움에서 너무 진을 뺐어. 그러니까 이때 세계 최강의 이 아시리아들은요. 여기에 있었던 요 아시리아들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조금 별 볼 일 없는데 아주 잔인함만을 가지고 이들을 다스리려고 했다면 얘네는 세계 최강의 무기와 세계 최강의 경제와 이런 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때가 요 사르곤에 이어서 요 사르곤이 사르곤 2세. 그래서 두 번째 사르곤이었고요.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아슈르바니팔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사람은요. 전쟁광이었어요. 전쟁광이었고 그리고 건축광이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싹 잠재우고 여기 함무라비가 만들어냈던 도시에다가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요 함무라비는 아까 제가 셈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네들도 셈족이기는 한데 얘네들은 칼데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갈대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칼데아인이라고 부르고요. 요 사람들이 느부갓네사르라고 하는 사람, 느부갓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바빌로니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빌로니아의 도시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결국은 얘네들이 아리안 쪽에 의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면서 다리우스 1세가 이때 페르시아 사람들, 이란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둬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그 나라를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이죠.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를 불태워버리고 얘네들을 전부 다 끌고 가요. 그래서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리고 길들인 다음에 그 바벨탑을 짓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 속의 바벨탑과 이 바벨탑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 간격으로 한 1500년 넘는 그 간격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요 바벨탑이 요때 그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토대 위에 또 짓고 했던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관대했어요.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는
너무 관대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도시로 돌려보냅니다. 자, 너희들은 여기서 이제 노예 생활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해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된 거죠? 과거로 돌아가자면, 지금으로 보자면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는 이제 너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적과꿀이 흐르는 시온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해방시켜준 사람이에요. 그 해방시켜준 이스라엘과 그 이란이 지금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리나게 싸우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 진짜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렇게 싸우면서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에서 우리가 산과 지구라트와 요거에 대한 흔적들을 쭉 봐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요거는 혹시 다음 만약에 한다면 요때부터 요거는 다음 학기로 돌려도 될까요? 예. 네, 앞으로 요게 1시간 넘는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사진만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런 도시였어. 이런 광활한 도시에 산이 어디 있겠니? 근데 어떻게 지구라트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만들어졌어. 아, 이 사람이 사르곤인데 왜 이렇게 됐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음 학기에 혹시 오늘은 이 역사를 안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그 발자국을 뗀 것이기 때문에 진짜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이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혹시 뵐 수 있으면